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에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계경제 전망보다도 더 집중이 됐던 게 이 IMF가 내놓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라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전망치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글로벌 IB들, 투자은행들이 올해 여름철 휴가 이후 내년까지 세계 핵심 중앙은행 무려 23곳 가운데 최소 20곳 이상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황사가 되게 심합니다. 아, 그렇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는데요. 예. 경제도 건강해야 됩니다. 돈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황사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IMF 전망치 나왔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에 세계경제 전망 앞서서 게러브가 IMF 총재께서 중기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어둡게 뉘앙스를 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엔데믹 이후에 앞으로 5년간 이 중기 전망은 5년인데요. 연평균 한 3% 갈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 직전에 5년간 세계경제 성장률의 연평균이 3.8%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0.8%포인트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이번에 세계경제 전망을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비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월가의 이렇게 투자자들의 또 하나의 관심이었거든요.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 보고서 발표의 안도감 때문에 다우지수는 상승하고 그다음에 나스닥이라든가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서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의국 PD께서 이렇게 보였습니다는. 그래서 이 갈림길은 아마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3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단기적으로 보면 인플레 관련돼서 증시 흐름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의 한국 증시가 사실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K 점도표에서 5월 달서부터는 금리 인하를 금리를 내린다는 게 아니라 뭐 금리를 올리다가 바로 금리를 내릴 수 없죠. 그러면 통화정책에서는 선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5월 금통위 정도에는 사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 사실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는 아직 아니다. 지금 이걸 시장의 해석에서 보면은 매파 발언이다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제 이창용 총재의 매파 발언에도 불구하고 원래 매파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지금 35포인트 어제도 올라서 2,547. 증권사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4월 달에 2,500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안착하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코스피가 2,700까지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2,700은 다른 사람이 겨냅니다. 그래서 안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IMF 전망에서도 제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blessing in disguise라는 표현에서 미국은 분명히 은행 위기가 전화위기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에서 1위고 코스피도 지금 한 13%까지 해서 세계에서 순위가 돌고 있더군요. 펀더멘탈은 안 좋은데 증시가 올라가니까 이게 전화위복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위장된 축복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정책당국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한국의 펀더멘탈이 얼마큼 중요하느냐 하는 측면을 생각해서 펀더멘탈의 중심이 된 사실 경제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뒤따르지 않을 때는 위장된 지금의 상승이 위장된 축복이 된다. 언제든지 푹 꺼진다. 아까 인플레 얘기하면서 쿠프만가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푹 꺼진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후에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관심이 집중됐던 게 아무래도 어제 세계은행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었죠. 근데 IMF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특이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그 세계경제 전망치가 세계은행의 전망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렸죠. 1.7에서 2.0으로 올렸죠.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IMF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월드뱅크는 반기의 전망인데 반해서 IMF는 4월과 10월에 정기 전망하고 그다음에 1월과 7월에 중간 전망한다. 그러면 중간 전망이 올해 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작년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20년 10월 달에 전망이 세계경제 성장률이 사실 2.7에서 2023년 1월 달 말에는 우리가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시청자분이 2월 달로 기억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2월이고 그렇죠. 미국 시간은 1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간 그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2.9%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이렇게 4월 현재보다는 4월 전망에서 지금 2.8% 했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 전망에서 거의 수정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다우지수가 말듯 결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1월 전망 대비해서 지금 시점상으로 2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장률 0.1%를 갈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3월 달에 발생했던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양대 경제국가,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뭐 예상대로 사실 은행 위기 때문에 미국 경제 침체 얘기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 위기가 3월 달에 이렇게 돼서 분기에 1분기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1월에 1.4%, 작년 10월에 1%에서 1.4%의 성장률 상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0.2%포인트 더 상향 조정해서 1.6%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은 리오프닝 경기 부양에 대해서 그렇게 불을 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 중국의 2차 전지 ETF 같은 것이 수혜를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지금 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IMF도 사실 리오프닝 경기에 플러스적인 요소는 있지만 그렇게 리오프닝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1월 달 전망 5.2%, 그다음에 4월 달 전망 5.2%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1월 달 전망, 월드뱅크 전망, 4월 달 IMF 전망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올해 Great Recession에서 이 얘기가 우리 투자자들을 얼마큼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오늘은 IMF에서 이례적으로 지금의 경기는 어떤 국면이냐, 경기 순환성 어떤 국면이냐, 리세션, 디프레이션, 침체, 그다음에 디프레 상황이 아니라 리커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그 리커버리가 럭키 리커버리, 굉장히 아직도 극복할 아주 거칠은 이러한 쪽의 회복입니다는 그래도 경기 순환 국면에선 디프레 리세션 많이 얘기했던 이런 쪽의 얘기보다는 리커버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세계 경제 순탄치는 않겠죠? 근데 리커버리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오늘 증시에서 보면 사실 게오르브 총재가 중기 전망에서 좀 비관적으로 뉘앙스를 푼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버텼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역시나 한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지금 작년 7월부터 벌써 뭐 4차례 정도인가요?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1월 전망에서도 우리의 양대 국가인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률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장률은 낮게 됐습니다. 이 요인이 사실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특히 추경호 부총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인플레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경기 부양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는데요. 이번에 충격적인 것은 자, 우리 경제 성장률 더 떨어뜨렸습니다. 지금 작년 그 7월서부터 하향 조정하기 시켰는데요. 여기 그 자막에서 큰 제목에 작년 10월에 IMF 전망이니까 IMF 전망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
작년 10월에 그래도 2%는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올해 1월 달에 전망했던 1.7%로 0.3%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서 자,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오면 중국 성장률 플랫하게 유지했지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 상향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1.5%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한국은행 추정치 보면 2%거든요. 예. 그런 가치에서 볼 때는 1.5%를 1.5 빼기를 2%하면 오픈법칙상 GDP 갭이 마이너스 0.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사실은 한은 총재께서 0.5%포인트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에서는 자꾸 중시하락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가 거꾸로 그건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 고집이지 않느냐.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지 않느냐. 예. 결국은 매파 발언에도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35포인트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간에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활력에 경제 연령에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출이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조로화 문제, 조기 노화 문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구조병을 치유해내서 되지 않겠는지 생각하는데요. 예. 구조병을 특히 강조하는 노무라증권은 올해 전체 성장률이 사실 역성장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시각에서 한계 펀더멘탈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지금 위장된 축복이 되지 않고 펀더멘탈 받쳐주려면 최소한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는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은 한국이 그것이 중앙은행이든 아니면 추경부총리가 전체적 컨트롤 타워든 간에 지금 인플레보다는 사실 경기 부양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다음 달 10일서부터 집권 2기를 맞습니다는 자, 경제 정책이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는 1기 때는 그래도 이전의 정부와 이후의 정부, 윤석열 정부의 스위치 문제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나쁜 문제에 대해서 자, 이전 정부의 책임이냐, 현 정부의 책임이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2기에서는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는 많이 떨어진다. 조기의 램덕 현상도 올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 보고서에서 최대 관심사였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전망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성장률이 사실은 0.1%포인트뿐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국내 언론들은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각국별로 나오고 있습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관심이 되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인플레 관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관련된 원문을 제가 사실 쭉 읽어봤는데요. 예. 역시 인플레 정점은 작년 3분기다는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세계 경제 인플레율에 대해서 한번 저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년이 8.8%다. 그런데 올해는 6.5%다. 내년에는 4.1%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인플레는 내년도에 인플레를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통화 정책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올해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의 물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4.1%는 세계 신흥국가 그다음에 선진국을 포함한 4.1%거든요. 그러면 뭐냐? 이번에 인플레가 불거지기 이전의 코로나 이전 수준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냐? 자, 이제부터는 인플레는 통제 가능하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보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이 하려는 작년 10월 대비해서 하려는 페이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앞으로의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인플레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같은 시스템, 은행위를 재발급하는 시스템의 안정 쪽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하려는 보고서의 페이퍼를 하려는 이런 국면이 눈에 떴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에 물가가 시청자 문제 지금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 정책은 9개월 후 1년 후의 시점에 프리엠프티브니까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4%로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부터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인플레와 함께 경기 부양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경기 부양이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뉘앙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제유가가 지난 1월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IMF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서 117만 배를 이렇게 하루에 깜짝 이렇게 감산한다.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만간 국제유가가 $100 진입한다. 골드만삭스 $100 진입한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81 이렇게 갔습니다. 뭐 60 하루에 그렇게 변동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미국의 에너지 기구에서 에너지 청보다는 사실 에너지 기구로 번역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미국은 청이라는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예. 그 미국의 에너지 기구에서 전망하는 걸 보면 올해는 뭐냐, 중국의 경기 회복 때문에 특별히 감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의 리오프닝 이런 표현, 그리고 IMF의 전망에서 보면 리커버리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서 세계 원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국제유가는 $85 간다. 근데 내년에는 뭐냐? $70 떨어진다. 예. 이러한 깜짝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조만간 $100 하는데요. 사실 뭐 유가가 하루에 1%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거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에너지 기구가 전망할 때 내년에 왜 세계 인플레를 IMF가 이렇게 낮게 볼까 하는 측면에서는 에너지 기구에서 올해 세계 유가는 $85에서 내내 $79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인플레 재발 우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자, 우리가 보면 작년에 10월에 오펙 플러스 국가가 200만 배럴, 이번에 깜짝 해서 117만을 317만 배럴인데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100 재돌파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유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0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외신도 사실 예측력이라든가 이런 걸 섭외를 해서 또 이해관계를 섭외해서 시청자를 위해서 정해주는 그게 설명력입니다. 선별력. 예. 단순히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오펙 국가들이 이렇게 사실 317만 배를 이렇게 감산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 측면에서는 자, 대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렇게 감산한다 하더라도 대체제, 미국에서 전략원유 비축분을 푼다든가 중남미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원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사실 탄력적으로, 대체제가 하면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렇게 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가로변이 이제 거래량이죠. 예. 이거 감축해 보십시오. 감축하면 310도를 감축했다. 그런데요, 이 뉘인 상태에서 가격의 상승폭이 감산할 때 가격의 상승폭이 조금뿐이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예.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감산 확 했는데 가격 상승폭은 적어? 그럼 P 곱하기 Q 하면 오히려 감산했던 것이 오펙 플러스 국들의 재원이 원유 판매 대금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감산을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 국제관계도 있습니다는 오펙 플러스 이렇게 감산에 대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그때 한번 전해주셨죠? 예, 그랬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우디와 관계도 있습니다는 수요의 가격 착수를 볼 때는 자, 많은 부분에 오펙 국가들의 대체를 쓰는 러시아의 대체를 쓰는 대체제가 원유시가 많으니까 결국 감산하더라도 가격 상승폭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럼 본인이 자충수가 된다. 바이든 입장에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오케이. 유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 에너지기에서 올해 $85에서 내년 $79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볼 때 그렇게 민감하면 본인 자신의 조급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사실 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 끌어올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원유 시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빅 이벤트 하나가 있죠. CPI가 발표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6% 2월 달에 걸렸죠. 예. 그래서 2월 달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5%는 기정사실화 되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5.1%까지, 예. 5.3에서 5.6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오늘도 서비스 물가가 앞으로 급락할 것이다는 쪽에 이렇게 예. 계속했습니다. 뉘앙스 자체는 상당 부분은 좀 인플레 서프라이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관건은 역시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주거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상년 집값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CPI가 반영된다. 그리고 임금 상승에 있어서는 전문가 같은 경우 임금 상승이 되지만 중하위 계층들은 지금 임금 상승이 많이 둔화되거든요. 이게 본격적으로 온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물가의 이렇게 하락폭 보면 굉장히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작년에 9.1% 떨어질 때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예. 최근에 한번 이번에 예상대로 떨어진다면 1월 달에 6.3%, 2월 달에는 6.5% 걸렸죠. 이번에 5.1%는 굉장히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속도로 볼 때는 좀 이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겠다 하는 측면이 아까 서비스 인플레 관련해서 의외로 급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월가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또 금리 인하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까? 이 부분에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도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예. 마무리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구하고 이게 마무리된 건 아니고 앞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된다를 빼가지고 이제 했습니다는 사실 그 문제가 어제도 이창년 신임 총재께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쪽에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지금은 그렇습니다. 세계 물가가 작년에 3분기 대비해서 정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는 내년도에 정상 수준을 회복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 국면을 중단시켜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정상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금리가 올해가 금리가 3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다. 6% 정점이 될 것이다. 근데 내년 들어서는 4% 떨어질 것이다. 공교롭게도 IMF의 세계 인플레가 4.1%인데 내년 말에 금리가 4%. 인플레 타겟팅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죠. 예.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인플레 타겟팅은 2%지만 선진국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길 때 그런 과정에서 블룸버그가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23개국입니다. 세계가 20개국이 넘습니다는 세계 GDP의 90%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좌우하는 중앙은행들이 23곳입니다. 23곳의 중앙은행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 GDP의 20%를 차지합니다. 90%를 차지합니다. 이 국가 중에 23곳 중에 20곳이 내년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2차, 3차를 하는데요. 중국이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들이 올해 내에 금리를 내린다. 그다음 그 다음 단계는 미국과 유럽 같은 인플레를 중시하는 이런 데서는 내년부터 금리를 내린다. 근데 유일하게 일본은행만이 사실 내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점진적으로 일본의 통화 정책은 이렇게 당장은 해석하지만 점진적으로 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사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통화 정책이 이렇게 된다면 엔화 표시를 장기적으로 반영하겠다. 단기 반응이 아닙니다. 예. 장기 반응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만큼 일본이 서서히 금리를 이렇게 올라간다면 엔화가 강세되겠죠. 엔화가 강세되면 지금 사실 이렇게 엔화가 약세일 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환착 생각하는 이런 점을 감안해봐서 오랜만에 일본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엔화표시 국채를 엔화표시 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시간 관계상 한국의 통화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어제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가장 올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6%보다 더 낮았습니다. 예.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 대국이 우리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꾸 금리 인상 중단, 금리 인하 이런 문제는 통화 정책은 프리엠프트이기 때문에 제발 좀 고집을 부리지 말고 매파 발언보다는 경기 방향적으로 해서 경제 주체에 대해 앞으로 금리를 내려간다 하는 뉘앙스부터 먼저 깔아줘야 금리를 내리는 단계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 당국자가 사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꼭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MF의 경제 보고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